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욘디와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같이 준비한 신경윤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람은 저는 서울신내의원의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송도 효자병원을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대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는 이제 두 명 다 신경과 의사로서요, 대한노인신경의학회에서도 학회 이제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그동안에 이제 신경과 질환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신경과학이 이제 우리의 어떤 윤리학과 철학에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신경윤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첫 전반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후반부는 우리 김대웅 원장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약간 이게 뭐 의학 채널에서 약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 가지고 보다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하면은 사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전서부터 유교 윤리에 많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양하고 가족들을 잘 부양을 하고 입신양명을 해서 청렴결백하게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 존재다, 윤리적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많은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교 윤리만 이제 모든 윤리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윤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직업 윤리라든지 또 의료 윤리라든지 아니면 생명 윤리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과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윤리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중에 하나로 심신이원론이라는 것과 실인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르네 데카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6세기, 17세기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셨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시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숨,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걸 만들어서 현대 과학과 수학을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제일 시초가 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어떤 회의주의적으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 회의론적인 철학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는 나 자신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의 정신, 의식을 설명할 때 좀 특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나누어서 심신이원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음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명히 내 의식, 나의 정신, 나의 생각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직 답이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뇌 안에 어떤 호문클루스와 같은 존재, 뭐 그거를 이제 뭐 고스트 인 더 쉘, 껍질 안에 유령, 뭐 요즘은 이제 AI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계 안의 유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우리 뇌 안에 보면 거의 가운데 보면 송가선이라고 아주 특징적인 부위가 있는데, 그런 부위를 통해서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이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 뇌 안에 이런 그림들이 보이는 겁니다. 뇌 안에 호문클루스와 같은 작은 존재가 있어 가지고 이 존재가 이렇게 마치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영화관에서 보고 있듯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마치 그 존재가 뇌 안에서 스피커로 듣고 있는 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이죠. 우리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또 내세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존재는 우리 신체를 뛰어넘는 아주 우월한 존재이며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인권을 보장받는다. 결국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점점 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정신, 어떤 의식,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뇌라는 어떤 정해져 있는 물질, 신체를 벗어나기가 참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실인증이라는 겁니다. 이 실인증의 대표적인 이제 문서는 책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리버 섹스 선생님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테드 창이라는 유명한 SF 소설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컨택트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유명해진 이제 SF 소설가인데 이분의 이제 소설 문집에 보면은 외모지상주의라는 그런 어떤 외모지상주의라는 이제 그 작은 소설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우리의 실인증을 이용한 어떤 소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올리버 섹스 선생님을 먼저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올리버 섹스가 이제 사실은 피 박사라는 환자를 찾아갑니다. 이 피 박사라는 환자를 찾아가서 어떤 걸 해봤냐면 장미꽃을 한번 줘봤습니다. 이 장미꽃을 줬더니 이 피 박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 장미를 구별하면서 약 6인치 길이의 길쭉한 녹색 물체가 붙어 있는 복잡한 빨간색 물체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섹스 선생님이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장미 향기를 맡고 나서야 이거 막 피어난 장미로군 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피 박사에게 장갑을 보여줬습니다. 장갑을 보여줬더니 5개의 주머니가 달린 어떤 것. 맞잖아요. 장미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니, 장갑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개의 주머니가 달린 어떤 것이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 그게 끝까지 장갑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피 박사라는 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 형태, 크기, 색깔 이런 거를 알아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이게 무엇인가 알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는 그런 어떤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부분이 좀 경로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얼굴에서 아니면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고장이 난 경우를 얼굴 실인증, 프로조파그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제 받아들인 어떤 정보가 우리 뇌 뒷부분, 후두엽으로 들어오거든요. 후두엽에서 이 정보를 처리하는 길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쪽 길, 그 다음에 요 옆과 안쪽,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 길이 있습니다. 요 위쪽 길은요, 좀 우리의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따져야 되고, 이제 뭐, 좀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늦겠죠. 하지만 조금 더 정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 길로 가는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감정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훨씬 빠르고, 바로바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만 약간 좀 러프하죠. 여기 거칠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착각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올리버 섹스 선생님 책에 나왔던 피 박사는 이 아래쪽 가는 길이 망가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만 살아남아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거를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내는 데는 문제가 생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중 처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듀얼 프로세스 티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심리학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 우리 이거를 신경과학자분들은 조금 또 다른 이름으로 붙이잖아요. 그렇죠. 저 예, 이중해리라고 이중해리. 예, 더블 디소시에이션 이게 네, 패스웨이를 주로 찾다가 보니까 네, 그게 패스웨이가 서로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을 해부학적으로 발견하는 명칭이 조금 네. 다른 거지 과정은 네.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분들이 찾아냈던 어떤 발견했던 사항들, 그 다음에 뇌과학자, 신경해부학자들이 찾아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조로 나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아까 전에 책에서 이제 테드 창 선생님의 외모 지상주의라는 이제 그 책 내용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렇게 위쪽 가면은 이게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는 과정으로 요걸 좀 살려놓고, 요 아래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은 좀 어떤 특정 부위 이걸 딱 봤을 때 이분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네. 우리 김대영 원장님처럼 잘생기셨네. 그다음에 이분은 좀 외모가 떨어지네. 이상범처럼. 약간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드 창 선생님의 그 소설 내용에 보면은 그 외모를 구분하는 부위만 불활성화시키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 요게 우리 뇌에다가 어떤 전기 자극 아니면은 자기 자극을 줬더니 그 뇌 부분이 불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그 상대방의 얼굴을 봐도 이분이 외모적으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우리가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 소설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만약에 이 소설책에서 나와 있는 이런 기술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기술을 적용을 시키고 어떤 분들은 적용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적용을 받은 그분들만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기술을 적용받지 않은 분들은 이 적용받은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외모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소설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은 한 대학교에서 전체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투표를 해 가지고 이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모두 다 적용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다. 외모에 대한 어떤 차별주의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중간에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혼란은 가중되면서 좀 씁쓸하게 이제 소설은 끝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그리고 또 외모 지상주의, 이 내용을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도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단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우울제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나왔던 것들처럼 굉장히 정교한 기술은 아니지만 약물을 가지고 우리 뇌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경윤리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고민을 하는 이제 윤리학자,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은 릴레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썼던 책이고, 우리 김대영 원장님이 저한테 어렵게 구해서 선물해 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뇌과학, 신경과학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어떤 사실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한 기술을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적용을 시켰을 때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심지어 닐레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의 어떤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신경과학 기술을 이용한 어떤 산업물, 뭐 약물 아니면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더 좋은 배경에서 자란 분들과 어떤 경쟁을 하는데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과감한 어떤 주장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동안에 뭐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을 때 이제 오히려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 신경윤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중간에 이제 질문에서 일론 머스크가 머리에 칩을 심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도 행복한 인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아까 심신이원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뇌에서 분리돼서 어떤 따로 어떤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다.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일론 머스크도 이런 기술을 막 공개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유의지라든지 어떤 자아의 경계와 같은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또 비춰지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이 결국 이제 김대영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뇌에 모든 우리의 어떤 자아나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아주 고귀한 어떤 정신이라든지 고귀한 영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 하면서 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존중에 대한 어떤 기준이 과연 우리는 왜 그런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상대방 사람들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근거가 희박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경과학에서 또 그런 거에 어떤 단서가 될 만한 또 소중한 발견들을 또 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김대웅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아, 재밌네요. 저희만 재밌어요. 네. 어쨌든 지금 질문하시는 것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느끼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어느 분야에서 다뤄지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정보를 못 얻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센티언스라는 이게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는데요. 이 센티언스와 도덕적 지위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신경윤리라고 하면 일반 윤리와 똑같이 그 규범윤리와 실천윤리로 구분이 되죠. 실천윤리에는 뭐 전문가 윤리도 있고 개인윤리도 있고 또 사회윤리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규범윤리의 신경과학의 발견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질문도 들어왔죠. 평안한 가을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뇌사 판정을 받으면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어도 죽은 걸까요? 요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이 되는 슬라이드겠어요. 2019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로 분류하는 기준은 조금 자명하죠. 그 DNA죠. 네. 그렇죠? 근데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은 2019년에 낙태금지법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느 시기까지 낙태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제기된 기간이 임신 12주로 하자. 그 근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는 산모의 입장이고 하나는 태아의 입장이에요. 산모의 입장은 산모가 그때까지 낙태를 했을 때 가장 건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간이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다. 그 첫 번째 그 트리메스터라고 그러죠. 네. 그 기간까지도
산모 입장에서는 12주로 주장을 하지만 태아의 입장에서는 태아가 신경계가 발달하는 시기가 그 시점입니다. 그때 대뇌가 구분이 될 정도로 발달을 하고 피질층이 형성이 되고 신경관의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이때를 태아의 생명권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끝은 이게 2000년부터 지금 시행 중인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령에 따르면 뇌사 판정 시간이 사망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은 신경계의 기능이 시작되고 신경계의 기능이 정지하면 이렇게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이제 인간의 생명권이 있다면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도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권리죠. 이게 이제 윤리학인데, 윤리학은 뭐 오래됐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습론에서부터 뭐 칸트의 의무론까지. 근데 근대 문명 사회에서 제일 지배적인 이론은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는 제레미 반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연은 인류를 두 가지 주권에 지배하여 두었다. 그것은 고통과 쾌락이다. 나는 동물이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동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종의 지금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200년 전에 이렇게 벤담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그 200년 뒤에 피터 싱어는 센티언스를 지닌 존재들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러니까 센티언스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공리주의에서. 그러면 센티언스라는 말은 좀 정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합의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벤담 이전부터 쓰이던 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야 이 신경과학에서 이 센티언스라는 말의 정의를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가는 지금 뭐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우선 아주 오래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쾌고 감수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쾌락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면 경험한다라는 말을 많이 이제 앞으로 듣게 되실 텐데 그 능력까지 포함하면 느낌 또는 지각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프루스트의 그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 먹는 이런 때의 심상 자아의 관점에서 경험을 할 때의 그런 심상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말이 센티언스인데 이때는 퀄리아 뭐 감각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는 현상적 의식 이런 요소까지도 그 필요로 하는 상태를 다 센티언스라고 각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센티언스의 기본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센티언스를 보고 공리주의는 그 감정의 그 도덕적 기준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중요한데 감정의 그 과학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어펙티브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정서 신경 과학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게 반대 좀 이렇게 대척되는 지점에는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인지 신경과학이 있죠. 이 감정의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두 분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분들이 어떤 센티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분은 안토니오 다마조 선생님이고 이분은 니콜라스 험프리 선생님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표상이라는 말을 그 신경과학에서 많이 쓰이고요. 신경과학 교양서라든지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뇌과학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표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이 신경과학에서 쓰이는 표상은 뭐 컴퓨터 공학이나 뭐 철학이나 또는 뭐 예술 창작 이런 분야에서 쓰이는 그런 표상이라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신경과학의 표상은 신경활동의 패턴이고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또 개체 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경활동이 패턴,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표상은 외부 정보를 우리의 신경계가 처리하는 기능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따른 동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뇌파라든지 아니면 기능적 MRI를 통해서 이 사람의 패턴이 연쇄적으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아직 남겨져 있죠. 이 표상이라는 용어를 조금 알고 계시면 앞으로도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우선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그 느낌,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센티언스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책에 보면은 느낌이라는 용어가 아마 이 센티언스에 해당하는 제일 적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개념의 틀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일단 그 자극이 들어오면 수용계가 있고 수용계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신체가 변화하게 되고 신체가 변화하게 된 표상을 경험하는 것이 요 전체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몸에 작용을 할 때 요때에 감정이라는 용어를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쓰고 있어요. 그 작용 이후에 우리 몸이 변한 그 신체 상태의 어떤 뭐라 그러죠? 풍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풍경, 전체적인 몸의 상태의 풍경을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렇게 일반적 그 포크 사이콜로지라고 그러죠. 그 일반 심리학이나 아니면 일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를 쓰다 보니 네, 통념 심리학. 예. 많이 좀 용어가 아직은 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도식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감각 자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 기억과 같은 어떤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대응 피질에서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작용하는 부위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작용하는 부위의 대표적인 부위로는 잘 알려져 있는 편도, 그다음에 복 내측 전전두엽, 그다음에 대상 피질, 뭐 이런 부위들이 있어요. 이 부위들이 작용을 유발하는데, 예를 들면 편도 같은 경우는 접근할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이런 반응을 하는 곳으로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공격을 할까 아니면 회피를 할까 이런 행동으로도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또 자율신경계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손이 땀이 난다든지 심장박동이 뛰거나 아니면 뭐 피곤해진다든지 이런 자율신경계 반응, 그다음에 신경 조절 물질이라는 것들이 뇌관하고 전두엽에 이렇게 그 핵들이 있거든요. 세포의 모임들이 있는데 그 부위에 작용을 하고, 또 호르몬계에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몸의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변화들이 다시 뇌의 어느 부위로 모여들게 되는데, 이 부위가 대표적인 부위가 이제 섬엽이라는 부위고, 또 하나는 시상하부도 있고 또 뇌관 피계라는 부위도 있지만, 어쨌든 감정 반응에 의해서 몸의 변화된 상태를 다시 뇌가 받아들일 때, 이때를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느낌이라고 하는, 감정에 의해서 몸이 변화된 상태를 경험하는 것, 이걸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변을 보는 강아지를 봤을 때 이 강아지와 뭐 시각 정보, 후각 정보, 또는 과거의 나의 강아지와 관련된 정보, 물렸던 정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몸은 신체적인 반응을 유발하죠. 아까 작용계 그 부위들을 통해서, 편도 같은 부위들을 통해서 몸의 반응은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몸의 작용을 나타내서 실제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접근한다든지 피한다든지 이런 반응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체 지도가 각각 사람마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뭐 귀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불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달라지면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표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감정 반응을 유발할 수 있죠. 이
반응은 계속 회귀하고 또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표상들이 계속 이어질 때 이게 끝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뇌는 이것만 하다가 네. 멈출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시스템, 특히 이제 신경계 같은 시스템에는 정지 신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정지 신호는 뇌과학에서는 자아라는 개념. 그래서 꼬미토리님이 저희의 자아 영혼, 뭐 이게 다마지오는 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 그 느낌의 그 다음 단계 메타 표상을 자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이제 니콜라스 험프리는 센티언스라는 말을 직접 사용을 하는 분이기도 하고 관점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다마지오는 해부학적인 위치와 관련해 갖고 정상적인 프로세스 또는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검증하려고 했던 학자인 반면에 니콜라스 험프리는 주로 이론 심리학자이시고 진화 생물학적인 접근과 이론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센티언스 이론을 보면은 조금 어떤 이해가 조금 은유적인 부분이 네. 많아서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죠. 어쨌든 험프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진화적으로 초기 생물에는 직접적인 반응들, 예를 들어서 당을 느끼게 되는 수용 부위가 있고 또는 톡신을 느끼는 부위가 있다면 서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생명체의 단계가 있었을 거고, 진화적으로 신경계가 등장을 해야 표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진화의 어느 순간에 중간에 신경절 아니면 원시핵 같은 것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의 반응들은 수용계와 작용계가 표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이 생명체가 조금 더 신경계가 복잡해지면 작용 반응이 표상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 시기를 험프리 선생님은 이제 감정에 출현하는 그 진화론적인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표상의 독립적인 또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생한 단계를 감정의 단계라고 보고, 그 감정의 단계 이후에 그 수용 표상과 작용 표상이 서로 순환하는, 충분히 뇌가 커져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보면은 이 감각적인 정보와 또는 작용하는 정보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회로가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이런 가정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이 회로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이 작동이 충분히 안정이 되면 이 작동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표상으로 전달이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이 표상을 받는, 표상은 주는 사람, 주는 무엇이 있고 받는 무엇이 있거든요. 표상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상을 전달받는 어떤 대상을 자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센티언스,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감정 반응의 경험, 이렇게 두 분 다 비슷하지만 이론이나 아니면 요 설명의 방식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마조 선생님은 오래된 여러 오래된 장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정이 시각으로 또는 센티어스 필링으로 느낌해서 자아가 발현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험프리 선생님은 이게 자아가 그렇게 필연적인 과정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진화론적인 접근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엔 험프리의 그 최종 지점은 진화 생물학적인 마음이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는 단계. 자신이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두 분 다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야 이 사회적인 어떤 뭐 동물로서 생존할 수 있었다. 적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렇게 좀 다른데 이게 좀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하다 보면 너무 건너뛰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네. 근데 이런 이론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뉴럴링크, 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직접적인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죠. 그거를 뇌에 심는 또는 뭐 요즘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심지도 않고 뇌파를 이용해서 그 직접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네. 많이들 지금 제품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 뇌를 자극하는 네. TMS, 네. 경두계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죠. 네. 자기 자극도 자기 있고 자극. 아니면 직류 전류 자극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스포츠계에서는 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DCS 같은 거, 네.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브레인 도핑이라고 실제적으로 그 지금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사이클처럼 어떤 기록 경기 네. 하는 선수들한테 그걸 DCS를 한 군과 대조군을 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효과가 좋군요. 네.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어쨌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얘기를 뭐 들으실 수 있는데 조슈아 그린이라는 심리학자인데 이분도 이제 신경윤리학자이기도 하시고 이분의 삶을 보면 좀 이게 소용이 있다는 거를 좀 약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조슈아 그린은 유명한 딜레마죠. 한번 보실까요? 멈추지 않는 작은 기차가 있습니다. 이게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달리는 선로 위에는 5명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어거지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가정을 하고 당신은 스위치를 눌러서 경로를 바꿀 수 있거나 스위치를 누르면 경로가 바뀌어서 한 사람이 죽지만 5명은 살게 됩니다. 또는 육교 위에서 당신이 이 거구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밀어서 선로 위에 떨어뜨리면 기차가 탈선을 합니다. 그러면 이 5명을 살 수 있어요. 거구는 죽겠죠.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뭐 여러 교과서나 아니면 책에서도 많이 다루고 네. 있죠. 근데 이제 조슈아 그린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정답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정답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느 수렴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슈아 그린 이전에 많은 이 트룰리 딜레마와 이 풋브리지 육교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 딜레마를 여러 문화권과 여러 계층에서 이제 설문을 또는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첫 번째 실험에서는 스위치를 누른다라는 답변이 한 9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육교 딜레마에서는 한 8, 90% 정도가 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택지가 수렴이 된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왜 무엇이 작용하길래 그렇게 수렴을 할까라는 것에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맞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5명은 안 죽고 1명이 죽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렇죠.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는 손쉽게 선택을 하고 내가 직접 저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거는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어차피 결론은 이렇게 A나 B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 어떤 뇌의 어떤 작동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저도 생각이 네.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직관적이고 네. 감정적인 네. 시스템 1이 있고 네. 그죠? 또 하나는 논리적이고 조금 느린 네. 시스템 2가 네. 이것도 듀얼 패스웨이라고 이 심리학자이시잖아요. 네. 조슈아 그렇죠. 이분도 예. 이제 그래서 듀얼 프로세스 시어리라고 이분도 네. 자신의 이론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발견했어요. 네. 어떤 걸 발견했냐면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닐 수 있지만
이전까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그 데니얼 카네만 아모스 트보스키가 네.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심리학에는. 네. 그래서 얘기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이제 같은 얘기인데, 감정이 관여하는 부위, 이것이 빠르게 작동하는 부위, 시스템 1이라고 치면 논리적 사고에 관여하는 부위는 시스템 2고, 근데 많은 의사 결정에서 감정이 이끌고 논리가 따라온다라고들 이제 요즘에 많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조슈아 그린은 그걸 이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거나 어쨌든 이런 사람이 죽는 이런 도덕적인 판단에는 감정이 관여하는 부위가 확실히 밝게 빛나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교 대조군 테스트로 이제 그런 이게 도덕적인 질문과 비도덕적인 질문을 했겠죠. 네. 비도덕적인 질문 같은, 비도덕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지 않은 질문 같은 경우는 짬뽕 짜장 뭐 먹겠어요? 네. 이런 질문들이 이제 네. 도덕적이지 않은 질문이고, 도덕적인 질문은 여기 이제 5만 원짜리가 떨어졌을 때 죽으시겠어요? 뭐 그런 게 이제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건데, 조슈아 그린이 이제 제일 그 뭐랄까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요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과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시간 딜레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끄는데 논리가 계속 거부를 하다가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네. 또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사람 미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이렇게 돌리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나타나니까 굉장히 좋은 비교가 된 거죠. 예, 경향성은 그렇게 네. 하지만 통계적인 요인은 뭐 네. 어쨌든 경향성을 예. 그렇게 발견을 했고, 네. 이 예시로 제일 그 유명한 거, 네. 이 예시로 제일 유명한 게 제 생각에는 그 맷 데이먼 나온 영화 있죠. 제임스 네. 본 시리즈. 본 시리즈. 예, 예. 예. 거기서도 이게 나옵니까? 본 시리즈에 예. 그 완봇이라는 그 어떤 아프리카의 그 대통령을 네. 이 살인 무기가 살인을 하러 갔어요, 보트에. 예. 근데 살인을 하려고 딱 총구를 들이댔는데 갑자기 건너편 소파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때 딱 잠깐 멈칫하죠. 네. 그때 완보시가 총을 쏴서 이제 본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네. 이 주춤하게 되는, 네. 뭔가 이제 두 개의 길이, 두 개의 패스웨이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때 네. 우리는 주춤하게 됩니다. 이거를 발견을 하고, 네. 조슈아 그린은 이 이후에, 이게 2001년 아까 그 논문이거든요. 이게 23년 논문인데, 이분은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은 이제 알트루이즘, 그러니까 이타주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타주의를 현실에서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부 단체도 직접 설립하기도 하고, 기부 단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그 공여자와 수여자가 이제 매칭이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도네이션이 가능한지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런 뇌과학적인 또는 신경과학적인 발견들이 소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 치료제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뇌 기능의 증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치열하게 신경윤리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윤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마이클 가자니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우리는 견고한 진리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보편윤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없는 것 같다, 없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맥락적이고 감정의 영향,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존에 도움을 주게끔 고안된 구체적인 상황들로부터 보편윤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기 서사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대 과학이 밝히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그거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연세가 많으시지만. 네. 원장님,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진리들로 만들어지는 보편윤리, 이런 게 이제 칸트의 의문론적 윤리, 그렇죠. 그리고 뭐 피터 싱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규범윤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신경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윤리가 있겠느냐, 그런 윤리는 약간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최고의 선, 누구도 이렇게 따라야 하는 어떤 최상의 어떤 무언가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진화적으로 뭔가 적응되어 있는 이타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거의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그런 윤리적으로 우리가 모순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뭐 철학자분들은 조금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뭐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아직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뇌해부학적인 부분, 어떤 그다음 실험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를 내고 있지만 더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는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자아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신경세포 하나하나 단계까지 이렇게 나눠 생각했을 때 과연 설명할 수 있느냐인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끝까지 우리는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결국 그거를 알아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예. 인간 경험의 본성이란 것이 얼마나 변형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는데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윤리를 연구하는, 또 윤리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는 다른 윤리의 어떤 실생활에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학문이 바로 이 신경윤리 분야인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저도 그래서 재밌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정답이 없잖아요. 예. 원장님, 지금 예. 시간이 이제 네네. 한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질문하신 두 분이 계셔서 네.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행복한 인생님께서 동물들 중에서도 도덕적 기준이 있는 동물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동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겠죠, 네. 그게? 기준이 있나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 질문에는 네.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기준을 여기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단순하게 조금 분류를 해서 저는 이타성이 있는 동물이 그렇죠. 있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언어학에서 쓰는 말인데, 네. 실물 지시적 정의. 이게 이제 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강아지가 이렇게 막 재밌게 나를 보면 막 팽팽팽 돌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네. 우리는 그거를 얘가 네.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 왜?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를 받거나 경험을 할 때는 내가 그러거든. 네. 이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언어와 자기의 상상과 자기의 행동으로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뭐 보니 충분히 저도 공감이 그러니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왜냐면 보니 예. 이 도덕적인 그 알트루이즘이, 그러니까 이타성이 네. 강아지한테 있는 건지 네. 내가 투영하는 건지는 계속 지금 뭐 고민을 해봐야 되죠. 되고 예. 주장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렇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도덕적으로 동물들을 대우해야 된다는 법안들은 이미 호주도, 그다음에 뭐 칠레, 파리, 유럽 쪽에서는 그 피터 싱어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갖고 특히 미국에서도 그 도살, 네. 소도살하는 그 방식이 네. 좀 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고통을 덜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리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사람들에게 많은 또 공감을 얻고 이렇게 네. 사회는 또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동물들 중에서도 도덕적 기준이 있는 동물, 이걸 또 질문을 또 바꿔보면 동물들 중에서도 이제 도덕적 지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센티언스가 있는 동물이 있나요? 라고도 질문을 그렇죠. 바꿔볼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센티언스도 아까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느낌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제 소화시키는 존재냐 아니냐, 네. 또 그걸 더 넘어서서 어떤 표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은 이제 확실히 표상으로서 분명히 이런 걸 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추마비가 돼서 경추 손상 때문에 사지마비가 돼서 누워 있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뭐 뭔가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하지 못해도 눈을 감고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실제로 먹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좋은 경치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떤 우리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고 감정적, 정서적으로 어떤 학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은 분명히 느낄 테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물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경계의 어떤 신체화된 발달 정도가 사실 전 되게 중요한 기준일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하지 않는 포유류가 아닌 뭐 갑각류라든지 연체동물, 문어와 같은 연체동물도 약간 센티언스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갑각류나 어떤 문어, 낙지 같은 걸 먹을 때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산낙지 이런 걸 반대하는 그런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내가 낙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는 거야.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법률로 정해서 그렇게 하면 네. 벌금 얼마야라고 정하는 거는 좀 갭이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 법으로 만들어질 때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범죄자도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네. 최소한으로 맞습니다. 예, 하라는 그런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네. 센티언스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얘가 만약에 그렇게 네. 느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도덕적으로 대하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문어는 좀 아직까지 맞습니다. 예. 합의가 안 돼 있는 제가 부분이긴 조금 합니다. 좀 예. 과감한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 네네.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긴 시간 또 흥미있게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